20대 자원봉사자가 알아야 될 인권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장애인 인권법센터 김예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애인권법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음이 어렵죠? 네. 장애인권법센터. 네. 예. 이게 발음을 띄어쓰기를 잘못하신 분은 장애인권법센터 뭐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봤거든요. 장애인권법센터는 법률사무소예요. 예, 법률사무소라서 많은 분들이 뭐 하는 데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짜로 예, 사건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공짜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분들이 사회적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하는 여러 학대 피해라던가 성폭력이라던가 괴롭힘이라던가 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면 우리 변호사님도 장애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외부적인 장애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장애라는 게 외부적인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장애라고 하는 것이 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상태 있죠. 그게 손상이 됐건 기능 상실이 됐건 그 상태로 인해서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라는 것을 장애라고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왠지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유형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는 유형의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같은 경우도 외부 신체기능 장애가 있고 내부 신체기능 장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외부 신체기능 장애는 많이 보시니까 딱 봤을 때 장애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장애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지체장애 그리고 뇌병변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신체기능 장애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있으신 경우인데 뭐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정신적 장애 부분은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발달장애를 많은 분들이 뭐 외소증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정신적 장애 하나고요. 이 발달장애 안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혹시 높아심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체장애라고 하니까 옛날에 썼던 말 중에 정신지체라는 말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신지체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기분이 나쁘다고 없어졌거든요. 그 지체라는 말이 그 한자어가 늦어진다 할 때 그 지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꾸 나를 늦어진다, 생각을 늦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로 바뀌었냐? 지적장애다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정신지체라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금 그 이전에 이 용어를 익숙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 이제 대선이 한창인데요. 정치인들이 항상 보면 자원봉사를 하러 갈 때 뭐 목욕 자원봉사 이런 거 하러 갈 때 대상자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큰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와 저 사람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래도 되고 저 사람은 이런 걸 감내해야 되는 방식으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다 동등하고 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부족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단순히 구설에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의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벌써 제정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어요. 그 정도로 꽤 나이가 든 법인데 그 법에 봤을 때 이렇게 시설에 있거나 여러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안 그러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그렇게 어떤 화면에 담기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이 정신장애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그런 시설에 사는 것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들을 방문했을 때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가깝게 지내는 분이 무슨 신입사원 교육 이런 거를 하면서 기업에서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큰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엄청나게 큰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라는 걸 시켰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서 어떤 분이 뒤통수에 대고 돌아가는 길에 너네도 교통사고 나서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일화가 계속 곱씹어지고 생각이 나고 하면서 사실 뭐 그분이 잘했다는 건 100% 아니고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신 건 맞는데 왜 누군가는 지역사회에 살고 당연하다는 듯이 또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듯이 거의 평생을 시설에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탈시설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탈시설화는 이미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수레바퀴처럼 크게 굴러가는 사회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리 군대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 다시 가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맞춰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 생활의 부수적인 효과로 맘대로 외출이나 외박 못하고 뭐 이런 어떤 자유가 제약되는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은 거기가 굉장히 좋은 시설이다 하더라도 살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시설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참 많지만 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관련된 법안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시설에 가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건데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탈시설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분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벽에 이렇게 쫙 해서 뭐 예를 들어 거기가 뭐 사랑의 집이다 그러면 사랑의 집의 봄 사랑의 집의 여름, 뭐 가을, 겨울 해가지고 뭐 스키장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워터파크도 가고 이런 걸 막 다 사진을 막 붙여놨잖아요. 그런 걸 보고 거기 간 어떤 분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좋은데 왜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럼 너가 와서 살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웃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볼 때 내 마음속에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선뜻 나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보호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휴대폰을 개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단체들은 그것을 오히려 비판했거든요. 일반 시청자들은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왜 그런 비판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요새 저 옛날에 중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이 가위 갖고 다니면서 그때는 머리를 꼭 단발로 잘라야 됐거든요. 그래서 꼭 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로 아무렇지도 않게 싹둑싹둑 자르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반문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걸렸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줬을 때 뭐 사회적으로 더 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 사람도 불의에 뭐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러니까 발달장애가 있으니까 이거는 보호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그 시선으로만 봤을 때는 저게 왜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게 그 시선이 조금씩 확장이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혹시 영화 마라톤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초원이가 이렇게 어떤 여성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되게 불쾌하셔가지고
그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오면서 그 여성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런 애를 왜 혼자 두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런데 이 보호라는 개념이 과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도 그게 내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타자화거든요. 네. 내 인생, 내 문제면 별로 거기까지 타협이 안 되는데 남의 인생, 남의 문제고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사회에서 알아서 도와주는 거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흐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발달 장애인들이나 정신 장애인들이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사실 남의 시선을 배려치 않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상당히 무섭거나 사실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참 아름다운 말 중에 더불어 사는 사회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만히 제가 이 일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는 나한테 득이 되면 더불어 사시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좀 해가 되면 더불어 살지 않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워주고 막 힘내라 하면은 더불어 사는 사회 그건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우리 동네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더라 아니면은 뭐 무슨 특수학교가 생긴다더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더불어 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그 말씀하신 사건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네. 누가 산책을 가시는데 엄청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내시면서 막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그 옆에는 그분의 엄마처럼 보이는 분이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당에 갔는데 어린 영유아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온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족 중에 아이가 막 포크를 떨어뜨리고 막 네.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국을 쏟고 뭐 그래도 저런 애를 왜 데리고 왔어 이러진 않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학습의 과정이고 그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식사를 하는 중인데 결국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존중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이상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왜 이렇게 공공장 서서 시끄럽게 하냐고 애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죠. 근데 장애 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크고 저 사람이 저 정도로 몸이 컸으면 좀 알아서 저 정도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 위험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방식이 뭔지를 내가 어쨌든 자원봉사가 되었건 아니면 같은 일터가 되었건 어디서 만난다면 내가 맞춰가야죠. 그게 더불어 사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머 이상해 이런 생각으로 되는 순간 더불어 살기는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딴 데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가끔 말로써 그 사람들을 대상화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욕이나 또 아니면 일반 언어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언어를 들으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이 그런 말들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애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장애의 반대말이 뭐죠? 비장애인이죠. 그렇죠. 네. 비장애인이죠. 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익으신 분이 많으시죠. 옛날에 네. 뭐 정상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저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가 있어서 한쪽 눈이 없어져서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당사자인데 누가 제 앞에서 장애의 반대말을 얘기하면서 정상인이다라고 하면 제 기분은 어떻게 될까요? 나쁘죠. 왜냐하면 저 사람 눈에는 내가 비정상으로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이란 말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 자체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그렇게까지 유난 떠냐고
뭐 비장애인이 뭐냐 그냥 대충 일반인 하면 알아들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빗자 붙이는 건 장애 쪽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혹시 최근에 왜 연예인 누군가가 연예인 아닌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아니면 뭐 사귄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기사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셨어요? 네, 비연예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비연예인이라고 나오고 네. 마찬가지로 저는 변호사지만 최근에는 그 법조인과 일반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네, 비법조인이라고 그냥 그렇죠. 비법률가 내지는 비법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언어가 변화하는 맥락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대상한다는 표현 중에 제가 좀 조심하는 표현은 그 사람들, 그들이라는 대명사 위주로 얘기를 하는. 그러면은 나는 저기 해당 안 되지만 어쨌든 그들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다. 라는 차원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가급적 그런 말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나 TV를 봐도 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예. 과거의 영화 중에 애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책에서 그걸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왜 그런 비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애자 영화 자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였고 우리 그 최강희 배우님께서 되게 훌륭한 연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울면서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제목이 애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주인공 이름이 애자예요. 그래서 애자인데 저는 약간 이게 그 중의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애자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삐딱선 타고 사고치고 뭐 이런 식의 캐릭터로 사실은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저 사고뭉치, 저 골칫덩어리 뭐 이런 차원으로 애자라는 표현을 은연중에 같이 고려해서 쓴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사회가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다수성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여성이고 또 장애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전문직이고 네. 그리고 정상 가정 안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성애자고 법률혼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아들, 딸 골고루 나서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사회에서 그 측면에서는 기득권인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수성 그리고 다수성이 조화롭게 사회에서 펼쳐질 때 그 사회가 같이 살기 재밌는 사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애자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경우에는 훨씬 그 균형이 깨지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가끔 언론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많죠. 올림픽에서도 네. 장애를 극복하고 1등을 한 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거든요. 예.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경험자이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그 제야의 종을 친 적이 있어요. 네. 서울 보신각에서 그 새해가 되면 종치잖아요. 그래서 종을 치는데 그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흘러보내줍니다. 그때 제 이름 옆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시각장애 극복한 인권 변호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이 그거를 화면에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시각장애 극복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좀 당혹스러웠던 게 저는 그 종을 치기 전에도 눈이 하나밖에 없고 종을 칠 때도 하나밖에 없고 지금도 눈이 하나밖에 없이 하나로 그냥 재밌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극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잘못된 상황을 이겨내거나, 그죠? 비정상인 상황을 정상화하거나 뭐 이런 차원의 얘기잖아요. 이런 것이 개인에게 다가갈 때 상당히 압박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아시죠? 네. 그거를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다 커서 다시 읽어보니까 얘가 공기 좋은 알프스에 가더니 그 친구가 휠체어를 타던 친구가 갑자기 막 걷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환상이나 신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짊어지우면서 너가 이겨내라. 너가 열심히 치료받아서 극복해라. 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장애라는 것이 장애로 느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 사회 구성원의 마음과 인식과 환경을 바꿀 것이냐에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저 사람 장애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랑 나랑 만나서 몇 시간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둘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평등한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좋으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KBS에서 비장애인 올림픽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 많은 이제 시청자들한테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혜원 변호사님이 시청자위원회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셨던 말인데 네. 그 방송 보시면서 좀 어떤 거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방송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네. 좋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고 저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언어나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신선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변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직업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 일반 장애인들을 만날 때 가장 그분들을 대할 때 조심하는 것, 또 그분들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가까워질 때 가장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요? 네. 저는 장애인을 만나러 가진 않아요. 네. 어떤 사건을 겪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사건을 지원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어떤 사건을 들으러 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언어장애가 있다거나 지적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제가 말하는 그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법률가로서만 어려운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말이 안 통하겠죠. 네.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고, 뭐 먹었어요? 라는 말이 더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언어에 맞춰서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진 않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우리가 서로 파악하고 얘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하고 사는 것이죠. 반대로 변론을 하러 가셨는데 그 이제 사건 의뢰인께서 지나친 요구를 한다든지, 보통 우리 자원봉사를 하러 갈 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선을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그런 일이 네.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그걸 요구하시는 사람도 이게 대체로 과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하러 오셨는데 이쁘다, 사귀자, 연락처를 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오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저희 신랑이랑 무료 급식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오신 분한테 제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고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때였는데, 저는 그때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장난삼아 넘어가시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은 향후에 여기에 오시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좋지 않은 행동이다.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모든 분이 다 저처럼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요구는 본인도 과도하거나 지나치다는 걸 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거나 저어하지 마시고 솔직한 표현을 뭐 완곡하게라도 하시는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토크쇼도 자원봉사자가 알아야 될 인권 수업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인권 공부는 왜 계속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어디서든 와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관계 맺기잖아요. 네. 그게 아주 가까운 관계, 가족 같은 관계도 있지만 느슨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사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자발성을 가지고 이 활동을 참여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표현한 언어대로 했을 경우에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경험이 쌓일 수 있겠죠. 나는 별 생각 없이 정상인이라고 말했는데 저쪽에서 발끈하면서 그럼 너는 뭐 정상인이고 나는 비정상인이냐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되게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일을 지속하거나 좀 주도적으로 재미있게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잘 살으려고 그렇기 위해서 인권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자원봉사자가 알아야 될 인권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인권 침해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인권 침해를 받는 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인권 침해인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토크쇼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